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 2편이죠. 우리가 부동산 경제론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8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동산 경제 이론은 우선은 이렇게 구성됐죠. 자,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팔고자 시장에 내놓는 게 바로 공급입니다. 공급.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게 바로 수요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공급과 수요가 이 시장에서 만납니다. 이 시장에서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가 시장인데, 이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있느냐,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 1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이죠. 그럼 제1장 부동산 경제론의 이 내용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우선은 우리가 1절이 바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 이론이죠. 자, 그럼 이 수요 이론을 보게 되면은 수요의 개념을 보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 이 기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소비자들이 이 구매력이라는 것은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구매력을 갖추고 이 상품, 눈에 보이는 상품은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은 서비스죠. 이 재화와 서비스를 통틀어 상품인데, 이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바로 우리는 수요라고 하죠.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수요다. 자, 우선 이 기간의 개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들어가는 것은 유량 개념이죠. 유량, 흐를 유자를 쓰죠. 그래서 유량, 이 플로우, 물이 흐르다라는 개념이죠. 이 흐를 유자. 자, 이런 흐를 유자를 써서 유입니다. 유량 개념이다. 자, 유량 개념은 이 기간이 명시돼야 의미가 명확해지죠. 기간이 명시돼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유량 개념은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예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주택에 있어서의 우리가 거래량, 연간 주택 거래량, 분기별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월별 주택 거래량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2015년 1년 동안의 주택 거래량이 최근 10년 동안 거래량에 비해서 우리가 최고라고 하죠. 그 연간 주택 거래량, 기간이 들어가니까 유량 개념이죠. 자, 신규 주택, 자, 주택을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주택을 착공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보통 2~3년이죠.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규 우리가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 이것도 유량 개념이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죠. 자, 그리고 또 소득. 자, 소득이 1,000만 원이라 하면 여기 모르거든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이면 적은 거고,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면 많은 거죠. 이렇게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개념이 유량입니다. 소득도 유량의 개념이죠. 소득. 자, 그리고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국민 총생산, GMP 또는 국내 총생산은 GDP, 이런 것은 또 유량 개념입니다. 유량. 그리고 연간 토지를 빌려줘서 대가를 받는 연간 지대 수입, 이 건물 등에 있어서의 월 임대료 수입, 건물 등의 월 임대료 수입, 이런 건 전부 유량 개념이죠. 유량 개념. 예? 그리고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의 단기 순이익,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 기간, 이 단기 순이익, 이것도 우리는 바로 유량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유량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저량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저량은 이 물이 흘러가는 개념이 아니라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처럼 물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멈추어져 있는 상태, 이 스톡 개념이 의미하죠. 스톡 개념. 자, 스톡 개념인데, 스톡 개념은 일정 우리가
시점에라는 용어죠. 그래서 시점, 저수지에 고이는 물처럼 우리는 시간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시점의 개념이 저량 개념이죠. 자, 저자, 이런 저자를 쓰죠. 저량 개념. 자, 예를 들어서 저량은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가 얼마냐? 주택 재고량이라든지, 자, 현재 시점 서울특별시의 주택 보급률 88%, 이 주택 보급률라든지, 현재 시점 인구가 얼마냐? 현재 시점 인구라든지,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의 부채가 1130조다. 이러한 부채라든지, 현재 시점 우리가 회사 이 삼성전자에 있어서의 자산에 있어서의 가치가 얼마냐? 자산 가치라든지, 현재 시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외채가 얼마냐? 현재 시점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현재 시점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뭐 이런 개념들이 전부 우리가 저량 개념이죠. 자,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경제이론의 가장 우리가 기초가 되는 우리가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자, 구매력이라는 것은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구매력과 관련해서 우리는 유효 수요의 개념이 나오죠. 자,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입니다. 이 실질적인 이 구매력을 우리가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인데, 자,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도 있고, 부동산을 살 의사를 우리는 욕구라고 하고, 부동산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구매력인데,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모두 갖춘 수요가 바로 유효 수요라는 개념이죠. 자, 유효 수요의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사고자 하는, 자, 사고자 한다는 것은 실제로 구입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자, 여러분, 실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사전적, 의도된 우리가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의 근거를 말합니다. 자, 이 수요의 개념이고, 그럼 수요량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의 구매력을 갖추고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수요량. 자, 그리고 수요 가격은 주어진 수요량 수준에서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고의 가격을 수요 가격이라고 합니다. 수요 가격은 최고,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의 가격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다. 자, 그런 내용 우선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48페이지에 거기 보면 주택 시장에서의 주택 저량의 공급량과 우리가 수요량이 나오죠. 자, 주택 저량의 공급량과 수요량이 나옵니다. 자,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주택 저량의 공급량인데, 자, 얘가 나와 있죠. 자, 얘를 보게 되니까 얼마 나오죠? 거기 보니까 주택 저량과 관련해서 현재 주택 시장에서 얼마? 900만 채에 있어서의 우리가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현재 9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900만 채가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고, 주택 저량의 수량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인데, 900만 채에 있어서 이 중 공가가 몇만 채? 50만 채. 공가는 빈집이니까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죠. 50만 채 빈집을 뺀 우리가 900 얼마죠? 50만 채 800, 우리가 50만 채가 주택, 우리가 850만 채가 주택 저량의
우리가 수요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0만 채가 나오죠. 자, 그리고 또 주택 유량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봤더니 주택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인데, 자, 거기 예를 봤더니 얼마 나오죠? 과거 1년 동안 10만 채의 주택이 신규로 건설됐다. 10만 채 주택이 건설됐죠. 1년 동안 10만 채가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고, 그럼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주택 유량의 공급량 수요량인데,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인데, 10만 채에서 우리는 1만 채가 미분양이 됐죠. 1만 채 미분양된 걸 뺐더니 9만 채가 분양돼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죠. 이 9만 채가 우리가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나온 예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고요. 49페이지에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유량 개념과 가장 거래가 먼 것은 주택 재고량. 3번이 정답이죠. 주택 재고량은 바로 뭐죠? 저량 개념입니다. 주택 재고량은 저량 개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수요의 분류를 보면은 유효 수요와 잠재적 수요가 나오죠. 자,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와 이 지불 능력과 관련해서,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도 있고 지불 능력도 있는 게 우리가 유효 수요라면은, 잠재적 수요는 현재는 유효 수요 계층이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유효 수요화가 될 수 있는 예비적 상태에 있는 수요인데, 살 의사는 현재 있지만은 유효 수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불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잠재적 수요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자, 그리고 본원적 수요 보시면은 주택 시장에서 생산물이 거래되는 주택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바로 건설업체인 기업이 바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땅이 있어야 주택을 만들죠. 그래서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뭐를 사와야 돼? 땅을 사와야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택지, 이 주거 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 택지, 주거 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 택지를 사서 노동 자본을 투입해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자, 우선 주택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한 수요를 본원적 수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원적이라는 것은 1차적, 프라이머리라고 하거든요. 프라이머리 1차적 수요. 본원적 수요는 1차적 수요고, 뒤이어서 나타나는 이 택지에 대한 수요가 2차적 수요인 파생 수요다. 자, 1차적 수요를 본원적 수요, 2차적인 수요를 파생 수요죠. 본원적 수요를 직접 수요, 파생 수요를 간접 수요라고도 하는데, 이 1차적인 수요를 본원적 수요, 뒤이어서 나타나는 2차적 수요를 파생 수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실수요, 실제 우리가 수요가 실수요고, 가수요는 투기적 수요죠. 투기성이 강한 수요를 가수요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의 특징 50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자금의 조달과 관련해서 금융상의 부채를 필요로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또 부동산 구매 결정 과정 시에 있어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 구매를 할 때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또 구매 절차와 관련해서 일반 상품은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 내 것인데, 부동산 상품은 대금을 지급하여도 내 것이 아니죠. 뭐를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겠잖아요. 그 구매 절차와 관련해서 등기와 같은 특수한 방법이 사용되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 관리하는 비용이 적게 들고, 또 부동산의 담보 능력, 또 임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하방 경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임금이나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 이걸 전문용어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하방 경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상품은 비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나죠. 일반 상품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획일화된 수요가 나타나지만은 부동산은 개별성으로 인해서 차별화된 수요가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의 법칙으로 갑니다. 자, 이 수요의 법칙. 자, 수요의 법칙은 분석하고 있는 변수. 자, 이 수요의 법칙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단지 가격만 변하죠. 자,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을 줄일 것이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을 하면 소비자는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을 늘리겠습니다. 이러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수요 법칙인데, 이 변동 방향 보세요. 가격과 수요량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할 때를 경제이론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음의 관계에 있다. 이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는 역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죠. 음의 관계, 역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음의 관계, 역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비례.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수요 곡선이 나오죠. 자, 이 수요 곡선과 관련해서 이러한 직교평면 좌표상에 우선 가격은 Y축, 종축인 가격은 우리가 P로 표현하고, 행축의 S축에는 수요량을 나타내는데 수요량을 QD, D는 수요 표시죠. QD로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격이 얼마? 3,000원이다. 아이스크림 브라본콘 가격이 3,000원일 때는 소비자는 비싸니까 소비 안 해요. 제로. 그런데 가격이 얼마로? 2,000원으로 하락을 했다. 2,000원 떨어졌더니 소비자들은 소비를 안 하다가 한 개를 소비하는 거예요. 2점. 예? 자, 그런데 2,000원에서 이 1,000원으로 떨어졌더니 가격이 싸지니까 소비자들은 한 개를 소비하다가 세 개를 소비하는 거죠. 이렇죠. 자, 그리고 또 1,000원에서 500으로 떨어졌더니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3개에서 6개를 소비하는 거죠. 2점. 자, 이런 점들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수요 곡선은 오른쪽 밑을 향하는데, 수요 곡선은 D로 표현합니다. 수요 곡선은 오른쪽 우죠.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아래 하죠. 향할 향.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요. 이 수요 법칙을 직교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걸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자, 그러면은 50페이지에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나오죠. 즉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나타난 거죠. 이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인데,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만큼 변했죠. 자, 가격이 얼마? 가격이 이렇게 이만큼 변했어요. 2,000원에서 500원 하락하면 가격이 이만큼 변했을 때 수요량은 얼마만큼? 2,000원일 때 얼마? 한 개에서 500원일 때 6개니까 수요량은 5개 변동했죠. 여기 수요량의 변동입니다. 이렇게 가격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이만큼 변동하는 것을 우선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가격 효과라고 합니다. 예, 가격 효과. 자, 이 가격 효과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이만큼 변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격 효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가끔 이 대체 효과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자, 그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격, 뭐 커피 가격, 뭐 이런 뭐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홍차 소비를 줄이면서 커피 소비를 이렇게 늘리겠죠. 이렇게 커피 소비를 이렇게 늘려요. 늘리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대체 효과죠. 대체 효과. 자, 그리고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은 소비자들은 커피 가격이 하락한 만큼 실질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커피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건 소득 효과죠. 이렇게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 대체 효과가 가끔 또 개념이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니까 확인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페이지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바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1페이지에 개별 수요 곡선과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이 나오는데, 자, 이런 의미겠죠. 자, 우리가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보게 되면은, 자,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A 소비자, 여기는 B 소비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P0, 가격이 비쌀 때는 A 소비자는 1개 소비하고 B 소비자는 2개를 소비했어요. 네? 자, 2개를 소비했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1개, 2개를 합쳤더니 얼마? 3개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을 했더니,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소비량은 늘어나는데 얼마? 1개를 소비하다가 몇 개를 소비한다? 3개를 소비하겠죠. 이 점. 그리고 여기는 몇 개를 소비한다? 우리는 2개를 소비하다가 5개를 소비하죠. 이 점. 자, 그리고 3개에서 5개 더하니까 시장에서는 8개를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곡선이 바로 우리는 A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고, 또 이 두 점을 연결한 이게 바로 뭐죠? B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죠. 이러한 개별적인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수평으로 다 더한 게 바로 시장 수요량인데, 이 두 점, 시장 수요량 이 두 점을 연결한 곡선이 바로 이 시장의 수요 곡선이죠. 그럼 이러한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에 비해서 시장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죠. 자, 완만한데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입니다.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고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 개별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수요 곡선에 비해서 시장 수요 곡선은 우리가 완만하죠. 시장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에 비해서 훨씬 더 탄력적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수평으로 다 더해준다. 합계한 게 바로 시장 수요량이다. 수평이라는 용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매년 출제되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인데, 자, 여러분이 25회 시험, 26회 시험 출제를 했었죠. 자, 여러분 27회 시험에도 또 출제가 예상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이 수의 변화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조건들은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지 우리가 가격만 변하죠. 우리가 어떤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은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 우리가 상에서 이동합니다.
자,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데, 자, 이 그림을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아이스크림이죠. 자, 아이스크림 가격, 우리가 아이스크림 수요량이라면은, 자, 여러분이, 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2,000원, 이 점 A점이고 이 점을 B점이라고 하면은, 자, 아이스크림 가격이 2,000원에서 500원을 하락을 하면은 이 A점이 이렇게 뭐를 통해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B점을 이동합니다.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렇게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 뭐가 변하죠? 아이스크림 가격이 변하는 거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고요. 이 상이란 용어가 나오면은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이 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수요량의 변화인데, 뭐가 변하는 거죠?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 잘 기억을 해두시고,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화를 하지만은,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다. 가격은 불변, 가격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자,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것. 가끔 시험 문제에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상이 없으면 수요량의 변화고, 상이 있으면 수요량의 변화고, 이 상이란 말이 없으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수의 변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 가격 이 있고 수요량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데, 이 가격은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P0라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P0 가격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Q0입니다. 자, 동일한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이외의 요인인데, 어떤 요인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증가라고 하죠. 자, 25회 시험에 출제를 26회 시험에는 수요의 증가에서 출제했고,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감소인데, 이것은 25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17회 시험에도 이 그림을 통해서도 또 17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또 이 수요의 변화와 관련돼서 21회, 22회, 23회 계속 또 요 개념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7회 시험, 18회 시험, 그리고 21회 시험 우리가 또 출제를 하죠. 그래서 출제를 하여튼 단골로 하는데, 최근 우리가 26회 시험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는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시험에 하여튼 단골로 출제된다. 여러분, 27회 여러분이 치르는 27회 시험에도 우리가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림, 분명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그림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수요의 변화 요인 5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2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이 수요의 변화 요인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우선 소득이죠. 소득. 자, 이 소비자의 소득인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데, 소득이 증감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정상제 또는 우등제, 상급제라고 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 열등제 또는 하급제라고 하죠.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고기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고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면은 소고기가 정상제라면 소고기에 비해서 돼지고기는 열등제다 이런 의미겠죠. 자, 소득이 증가하고 또 인구죠. 인구. 자, 인구가 증가하면 자, 여러분 2년 연속 출제하고 있죠. 인구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고 인구가 줄어들면은 수요는 감소합니다. 인구. 자, 소비자의 기호. 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호가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호가 작용할 수 있어요. 자, 이 소비자의 기호 선호가 증가하면은 또 수요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기호 선호라든지 또 세금. 자, 보유세인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이러한 세금이 감면되면은 세금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하겠죠. 세금을 중과세를 하면은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져서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합니다. 세금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주택 거래 규제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다든지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면은 황금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하지만 규제를 완화한다.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을 해제하면은 황금성이 높아지죠.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주택 거래 규제를 완화하느냐, 강화하느냐 이런 문제. 자, 주택 담보 대출 금리죠. 자,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인데 이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구매력은 떨어지죠. 수요는 감소합니다. 담보대출금리도 또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를 또 하는 부분이죠. 자, 또 이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겠죠. 자, 이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이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자, 이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인데, 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조만간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 현재 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소비자들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광고. 자, 여러분 광고나 홍보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도 증가합니다. 광고. 이 소비자의 수. 자, 소비자의 수 또는 매수자의 수가 증가하면 또 수요가 증가하죠. 자, 그리고 대체재, 보완제에 있어서의 가격이죠. 자, 대체재, 보완제에 있어서의 가격이 변화를 하면 또 우리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대체재,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은 두 상품의 소비함으로써, 여러분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효용이라고 하는데 두 상품의 효용이 비슷하면 어느 것을 사용하도 관계없죠. 이런 상품을 대체재입니다. 커피와 홍차의 관계, 아파트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의 관계, 버터 마가린 관계 이런 게 바로 대체재입니다. 보완제는 어떻게 두 상품을 같이 이용을 해야 효용이 높아지는 상품입니다. 커피와 프림의 관계, 빵, 버터의 관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관계, 승용차, 휘발유 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보완제입니다. 그럼 대체재, 보완제에 있어서의 가격이 이제 변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체재인 커피 가격. 자, 여러분 대체재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문제는요, 특히 대체재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올해 시험에도 대체재, 작년 올해 계속 대체재가 또 지문에 뜨잖아요. 그럼 대체재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 뭐에서 따져야 돼요? 홍차 시장에서 따지면 되겠죠. 홍차 시장. 자, 그러면은 홍차 시장에서 홍차 가격입니다. 홍차 가격. 홍차 수요량인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죠. P0에서 소비자들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Q0만큼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대체재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 홍차 시장에서 홍차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지만
커피 가격이 오른 것만큼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커피 소비를 줄이면서 홍차 수요량을 이렇게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항상 그래프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이 설명 듣는 것보다 이 들은 강의 설명 들은 내용을 여러분 집에서 연습장 펼쳐놔야겠죠.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시면서 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숙달 연습 반복해서 숙달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저절로 머릿속에 영상작용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연습장에 그려보는 연습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두시고 우선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54페이지 문제 2번. 자, 아파트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자,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수요의 감소죠. 수요의 감소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볼까요?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구매력이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하죠. 그래서 틀렸고,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틀렸고, 사회적 인구가 감소하면은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건 맞네요. 인구 감소.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자, 여러분이 여기 아파트라고 하면은, 자, 아파트 가격이죠. 여기는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이 A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을 이동해요.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거든요. 요거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자,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건 틀렸고, 자, 아파트의 선호도가 감소하면은 수요가 감소하죠. 맞는 점은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는 감소합니다.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의 감소입니다. 맞는 점은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하죠. 틀렸네요. 수요 감소 세 가지입니다. 사회적 인구 감소, 아파트의 선호도 감소,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 이 세 가지가 해당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수요자의 실질 소득의 증가, 수요가 증가하죠. 거래세가 인상되면 거래세인 취득세가 인상되면은 세금 부담이 높기 때문에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합니다.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하죠. 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되면은 현재 가격이 싸기 때문에 현재 시점 수요는 증가하죠.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업, 디귿, 리을 세 가지가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박스 형태를 가지고 출제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유형의 문제 앞으로 계속 출제 예상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 이론을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공급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